환영합니다. 여러분, 미스터리 한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시간에는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 구걸한 밥 한 그릇 뒤 노모가 치명적인 일격을 날려 아들의 가족 전체가 무릎 꿇게 하다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 클릭으로 채널의 편집팀을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의 매력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도 제 새끼는 잡아먹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떤 자식들은 어머니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모든 일은 부엌문에 걸린 자물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단지 결말일 뿐이죠. 진실은 훨씬 전부터 밥상에서의 순간들,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말들, 그리고 한 어머니의 모든 믿음을 담아 서명한 한 장의 서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서명은 제 운명을 봉인했죠. 제가 모든 것을 깨트리기로 결심한 날까지 생선조림의 생강향과 갓 지은 쌀밥의 향이 작은 부엌에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매로 졸인 뜨거운 된장국을 푸른 도자기 그릇에 담았어요. 수십 년 동안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온 솜씨가 손가락 하나하나에 스며든 듯 했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 외아들 민호가 결혼한 이후로 이 부엌은 더 따뜻하고 생기 넘치는 곳이 된 것 같았어요. 집에 여성이 한 명 더 늘면서 저는 요리 솜씨를 뽐내고 누군가를 더 챙길 기회가 생겼죠. 민호의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려왔어요. 몇 분 뒤 그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뭘 요리했는데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 민호는 코를 킁킁거리며 가죽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부엌으로 곧장 들어왔어요. 매로 된장국이랑 계란 장조림이야. 네가 좋아하는 메뉴지. 저는 웃으며 그릇과 젓가락을 바삐 준비했어요. 손 씻고 밥 먹어. 네 안에 오면 다 같이 먹자. 민호는 네 하며 느릿느릿 욕실로 갔어요. 아들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저는 소박한 행복을 느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는 홀로 민호를 키웠고 그가 가정을 꾸리길 바랐죠.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민호의 아내 지연은 예쁘고 민첩하며 예의 바르게 말하는 아가씨였어요. 결혼한 지 반년이 조금 넘었지만 그녀는 이미 살림을 잘 꾸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저는 더 바랄 게 없었어요. 밥상을 차리고 나자 지연도 집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큰 소리로 예의 바르게 인사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또 고생하셔서 요리하셨어요. 고생은 무슨, 네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더 힘들지. 짐 정리하고 밥 먹어 따끈할 때. 저는 기쁘게 대답했어요. 밥상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민호는 배고팠는지 밥을 빠르게 먹으며 맛있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지연에게 큰 생선 조각을 덜어 그녀의 그릇에 놓아줬어요. 많이 먹어 힘내라고. 요즘 좀 마른 것 같아. 지연은 미소 지으며 받아들고 작은 조각을 천천히 씹었어요.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밥을 다 먹고 나서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생선조림 정말 맛있어요. 옛날 스타일의 진한 맛이네요. 하지만 다음엔 기름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요즘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을 피하거든요. 고지혈증에 안 좋아요. 어머니 건강이나 민호 오빠 건강에도. 저는 잠시 멈칫했고 미소가 살짝 어색해졌어요. 알겠어. 내가 옛날 방식으로 익숙해서 그래. 다음엔 기름 줄일게.
민호도 밥을 먹다 고개를 들며 끼어들었죠. 지연 말이 맞아요, 엄마. 지연은 책이랑 뉴스 많이 읽어서 건강 관련 지식이 많아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더 말하지 않았어요. 목구멍에 걸린 밥을 억지로 삼켰죠. 지연의 의도가 좋다는 걸 알았지만 그녀의 말투는 제가 구식이고 아들 건강을 챙길 줄 모르는 촌스러운 사람처럼 느껴지게 했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젊은 애들은 다르게 생각하니까 나이든 내가 받아들여야지. 지연이 까다로운 것도 가족을 위한 거야. 밥을 먹고 나자 지연이 재빨리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쉬세요. 제가 설거지 할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너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니. 이런저런 금방 끝내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저는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며 부엌을 힐끗 봤어요. 지연은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깨끗한 행주로 부엌 선반을 꼼꼼히 닦고 제가 늘 쓰던 양념통들을 재배치했어요. 소금통은 구석으로, 설탕통은 높은 선반 위로, 간장과 기름병도 깔끔하게 줄 맞춰 정리했죠. 저는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수십 년간 제 영역이었던 부엌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지연이 부엌에서 나오며 행주에 손을 닿고 환하게 웃었어요. 양념통들 좀 더 과학적으로 정리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부엌이 더 깔끔하고 보기 좋아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고맙다. 네가 참 꼼꼼하구나. 하지만 마음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익숙한 집이 새로운 주인의 뜻대로 바뀌는 걸 보는 기분, 마치 제가 손님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연의 말과 행동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그건 제 위치가 예전 같지 않다는 첫 번째 균열이었어요. 저는 참고 한 발 물러서면 집이 평화롭고 그들이 행복할 거라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수능이 이후의 굴욕적인 날들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죠. 일주일 넘게 이어진 감기로 온몸이 축 늘어졌어요. 입안은 쓴맛이 돌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죠. 오늘 아침 민호와 지연이 출근한 뒤 집은 익숙한 고요로 돌아왔어요. 저는 방 안에서 홀로 웅크리고 있었죠. 7월의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쳐 공간을 노랗게 물들였지만 제 마음은 잿빛이었어요. 갑자기 매로 된장국 한 그릇이 간절히 먹고 싶어졌어요. 새콤한 매맛, 생강의 매운맛, 그리고 딜의 향이 어우러진 담백한 국물. 그건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죠. 날씨가 굳을 때마다 그는 제가 이걸 끓여주길 고집하며 땀을 뻘뻘 흘리며 맛있게 먹곤 했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이 음식을 거의 안 했어요. 혼자 먹으면 외로움과 아픔만 더해지니까요. 하지만 오늘 그 갈망이 저를 움직였어요. 아마 지친 몸이 익숙한 위안을 원했나 봐요. 얇은 옷을 걸치고 천천히 골목 어귀의 재래시장으로 갔어요. 생생한 매로 한 마리를 골랐죠. 집으로 돌아와 비늘을 벗기고 소금으로 깨끗이 씻었어요. 익숙한 동작들은 피로를 잠시 잊게 했죠. 저는 양파를 볶고 토마토를 넣어 살짝 익힌 뒤 물을 부어 끓였어요. 향긋한 냄새가 퍼지며 냉랭했던 부엌이 따뜻해졌어요. 양념을 맞추고 생선과 생강채를 넣었죠. 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남편이 밥상 앞에서 웃던 모습이 떠올랐고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달콤한 추억의 눈물이었어요. 국이 막 완성되었을 때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죠. 그녀는 부엌에 들어서며 생선 냄새에 살짝 눈썹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뭘 끓이셨어요? 비린내가 나네요. 저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어요. 메로 된장국이야. 감기 때문에 이게 먹고 싶었어. 지연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며 국냄비를 흘끗 봤어요. 그 눈빛에 불만이 스쳤죠. 생선을 왜 그렇게 많이 드세요? 고지혈증 생겨요, 어머니. 그녀는 가볍게 말하곤 이어갔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담백하고 간단한 음식을 드셔야 해요. 이런 음식은 단백질이 많아서 소화도 힘들어요. 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방금 전까지 추억의 요리에 행복했는데 지연의 눈엔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 되었죠. 한 조각만 먹을 거야. 시장에서 산 신선한 생선이야. 저는 약하게 변명했어요. 지연은 네 하며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식욕이 사라졌어요. 그녀가 저를 걱정한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밥그릇을 가지러 갔죠. 하지만 뚜껑을 열자 저는 얼어붙었어요. 국 냄비가 텅 비어 있었어요. 깨끗했죠. 손이 떨리며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일이죠? 방금 끓인 국이었는데 주위를 둘러보다 쓰레기통에서 익숙한 생선 냄새가 났어요. 가슴이 철렁했죠. 쓰레기통 뚜껑을 열자 제가 만든 메로 된장국이 바나나 껍질과 휴지 속에 처참히 버려져 있었어요. 저는 분노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단지 숨이 막히고 목구멍이 쓰라렸어요. 마치 제가 한여로 주인 마음에 안 드는 음식을 만들어버려진 기분이었죠. 남편에 대한 추억과 정성이 집에서 가장 더러운 곳에 버려졌어요. 저는 그게 악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단지 낯선 손님처럼 새로운 주인에 보이지 않는 규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느낌뿐이었죠. 저는 그 억울함을 삼키고 조용히 쓰레기를 버리고 냄비를 씻어 올려놓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저는 침묵이 평화를 가져올 거라 착각했지만 그건 굴욕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된장국 사건 이후 집안 분위기가 미묘해졌어요. 지연은 여전히 예의 바르게 굴었고 민호는 제 시간에 오갔지만 보이지 않는 거리가 점점 커졌어요. 밥상은 웃음이 줄었어요. 지연은 자주 밖에서 사온 음식을 가져왔고 어머니가 힘들까봐 그런 거라 했지만 제 요리를 원치 않는다는 걸 알았죠. 저도 더 이상 요리하고 싶지 않았어요. 따뜻했던 부엌은 차갑게 식었고 저는 작은 방으로 물러나 낡은 TV와 빛바랜 앨범과 친구가 되었어요.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이건 삶의 법칙이야. 아이들이 크면 그들만의 세상이 생기고 내가 간섭해선 안 돼. 하지만 저는 사람의 마음을 잘못 읽었어요. 아니, 제가 피를 나눈 외아들을 너무 믿었죠. 그날은 평일 저녁이었어요. 지연이 사온 밍밍한 음식으로 저녁을 먹은 후 저는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눈이 침침한 상태로 TV를 보고 있었어요. 민호가 2층에서 내려오며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얼굴은 약간 굳어 있었어요. 그는 서류를 제 앞에 차탁자에 올려놓고 가볍게 말했어요. 엄마, 이 서류에 서명 좀 해주세요. 회사에서 필요한 간단한 절차예요. 저는 리모컨을 쥐고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어요. 무슨 서류야? 엄마가 어딜 가야 하나?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 익숙한 학창시절의 소심한 미소였죠. 아니에요, 엄마. 그냥 호적 확인 서명만 하면 돼요. 회사 서류 때문에요. 여기 서명만 하면 돼요. 그는 펜을 꺼내 노란 포스트잇으로 표시된 페이지를 펼쳤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믿지 않을 리 있나요? 민호는 제 유일한 아들, 제 자랑이었죠. 큰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학창시절
성적이 좋든 나쁘든 성적표를 가져오면 저는 기대와 사랑으로 서명했죠. 그래서 저는 의심 없이 안경도 쓰지 않고 서류를 대충 훑었어요. 민호와 지연의 이름, 주민등록 주소가 보였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아들이 필요하다면 도와줘야지. 저는 펜을 받아 노란 불빛 아래에서 조심스레 제 이름 김수진을 썼어요. 글씨는 더 이상 반듯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믿음이 담겨 있었죠. 서명을 마치자 민호의 얼굴이 풀렸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그는 서류를 조심히 챙겼죠. 다 된 거지? 네, 간단한 서류예요. 엄마 TV 계속 보세요. 저는 방에서 일을 좀 할게요. 그는 빠르게 계단을 올라갔어요. 저는 다시 드라마로 돌아갔고 마음은 평온했어요. 그 서류 속에 무야한 호적 서류 사이에 은행 대출 보증 계약서가 끼어 있고 이 집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유일한 재산을 5억 원 대출의 담보로 설정했다는 걸 몰랐죠. 그날 밤 저는 푹 잤어요. 그 단순한 서명이 저를 배신과 굴욕의 끝으로 몰아갈 독이 된 줄도 모르고 그 후 몇 주 집안 분위기는 숨 막힐 듯 무거웠어요. 지연은 제가 집안일을 전혀 못하게 했어요. 밖에서 음식을 사오며 어머니는 쉬셔야 한다고 했지만 그건 저를 공동 공간에서 밀어내기 위한 핑계였죠. 저는 제 작은 방으로 완전히 물러났어요. 문을 닫고 TV 소리와 그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지만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가족의 이야기를 엿듣는 기분이었죠. 저는 자문했어요. 민호는 이 변화를 알아차렸을까? 엄마가 점점 조용해지고 위축되는 걸 봤을까? 아니면 아들의 눈엔 제 수능이 평화로운 가정의 신호로 보였을까? 진실은 주말 저녁에 드러났어요. 지연이 만든 밍밍한 삶은 음식으로 저녁을 먹었죠. 저는 억지로 밥을 삼켰어요. 식탁은 조용해서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밥을 먹다 지연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호를 보며 말했어요. 오빠, 우리 집 요즘 너무 좁지 않아? 물건이 늘어나는데 둘 곳이 없네. 민호는 밥을 우물거리며 대충 대답했어요. 집이 이 정도니까. 지연은 입술을 삐죽이며 저를 흘끗 보고는 달콤하게 말했어요. 젊은 부부끼리 가끔은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지내는 것도 불편하지.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저는 밥그릇에 얼굴을 묻고 못 들은 척했지만 귀는 모든 말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려웠던 순간이 왔어요. 지연이 저를 향해 돌아앉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그녀가 걱정하는 척 말했어요. 시골에 내려가셔서 좀 쉬시면 어떨까요? 여기선 차도 많고 답답하잖아요. 시골은 공기도 맑고 이웃도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 건강에 좋아요. 저희가 어머니 건강 걱정돼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건강 걱정 저를 쫓아내려는 완벽한 핑계였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떨림을 참고 민호를 바라봤어요. 저는 속으로 외쳤죠. 민호야, 뭐라도 말해. 네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해. 이건 엄마 집이야. 엄마는 여기서 우리와 영원히 살 거야. 저는 마지막 희망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고개만 흔들어줘도 약한 변호라도 기대했죠. 하지만 민호는 제 눈을 피했어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밥그릇을 뒤적였어요. 의미 없는 행동으로 당황을 감추려 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저를 죽였어요. 천마디 독설보다 더 아팠죠.
그 침묵은 동이었어요. 그 침묵은 승인이었어요. 그 침묵은 그래, 엄마, 가세요 라고 말했어요. 등골에 한기가 돌았어요. 저는 깨달았죠. 지연뿐 아니라 제가 낳은 외아들도 저를 떠나길 원했어요. 그는 아내를 선택했고 그들의 작은 가정을 선택했어요. 저는 방해꾼이 되었죠. 제 평생의 땀과 눈물로 지은 이 집에서요. 음식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게 쓰라렸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밥 다 먹었어. 너희 편하게 먹어. 제 목소리는 무섭도록 차분했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쾅 닫고 잠갔다. 어둠 속에서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이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연의 말과 민호의 침묵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고통은 눈물이 아니라 차갑게 굳어졌죠. 다음 날 아침 새벽녘에 일어났어요. 감기는 나아졌지만 몸은 밤샘으로 축났어요. 배고픔이 내장을 뒤틀었죠. 전날 밤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요. 저는 호화로운 음식이 아니라 뜨거운 흰죽 한 그릇이 간절했어요. 배고픔과 마음의 공허를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했죠. 집은 고요했어요. 민호와 지연은 아직 자고 있었죠. 저는 벽을 짚으며 방에서 나와 소리 없이 걸었어요. 작은 죽 한 냄비를 끓여 먹고 방으로 돌아가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낼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가족의 평화를 지키려는 헛된 희망에 매달렸어요. 부엌문 손잡이를 잡았지만 문은 꿈쩍도 안 했어요. 놀라서 더 세게 돌려봤지만 여전히 꼼짝없었죠. 뭔가 잘못됐어요. 이 나무 문은 절대 끼인 적이 없었죠.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자세히 보니 심장이 멎는 듯했어요. 아이 주먹만 하는 빛 자물쇠가 문을 단단히 잠갔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손은 차가운 손잡이에 얹힌 채였죠. 머릿속이 텅 비었어요. 이게 뭐지? 누가 부엌문을 잠갔다? 왜?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올랐지만 답은 없었어요. 그때 민호와 지연의 방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연이 나왔어요. 출근 준비를 마친 깔끔한 모습이었죠.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고 담담히 말했어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저는 떨며 자물쇠를 가리켰어요. 이게 왜 부엌문을 잠갔다, 지연아. 그녀는 자물쇠를 보고 저를 보며 당연한 듯 대답했어요. 이거 어제 민호 오빠한테 부탁해서 달았어요. 가스레인지가 안전하지 않아 보여서 어머니 혼자 계실 때 위험할까 봐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추고 시선을 돌렸어요. 냉장고의 음식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갔다 어머니. 예방이 치료보다 낫잖아요. 제 귀가 멍멍했어요. 이유 모를 손실이라니. 그녀는 저를 이 집에서 도둑으로 여겼어요. 목구멍이 쓰라렸지만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그럼 배고프면 밥을 어떻게 해? 지연은 겨울보다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어려울 게 뭐예요, 어머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혼자 하다 무슨 일 생기면 저희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번개가 머리를 치는 듯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밥을 지을 권리조차 없었어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자비를 구걸해야 하는 죄수, 아이처럼 변했어요. 저는 더 말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죠. 지연은 출근하며 출근할게요. 어머니라며 아무렇지 않게 인사했어요. 자물쇠는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제 굴욕을 조롱했어요. 그들의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지고 집은 섬뜩한 고요로 돌아왔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자물쇠를 바라봤어요. 그건 차가운 눈처럼 제 무력함을 감시했죠. 배고픔이 내장을 뒤틀었어요. 어젯밤부터 이어진 굶주림이 고통스러웠죠. 저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싶었지만 어제의 찻주전자는 비었고 물병은 잠긴 부엌 안에 있었죠. 집 안을 둘러봤어요. 모든 물건은 제가 마련한 거였어요. 이 소파는 제 연금을 아껴 샀고 벽의 그림은 우리 부부의 결혼 기념 선물이었죠. 모두 제 것이었는데 물 한 모금 마실 권리조차 없었어요. 이건 고문보다 더한 자존심을 갉아먹는 모욕이었죠. 잠을 자면 배고픔을 잊을까 했지만 배는 더 아프고 머리는 어지러웠어요. 창밖으로 이웃 박신의 집에서 점심 준비 소리가 들렸어요. 음식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평화로운 가정을 떠올리게 했죠. 하지만 저는 담 하나 너머에서 외로움과 굴욕 속에 굶고 있었어요. 민호에게 전화해 부엌 문을 열어달라고 할까? 아니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권리를 구걸할 순 없었죠. 배고픔은 점점 심해졌고 이대로라면 기절할 거란 걸 알았어요. 절망적인 생각이 스쳤어요. 저는 평생 고개를 들고 살아왔고 누구에게 손을 벌린 적 없었죠. 하지만 오늘 배고픔이 이겼어요. 저는 떨며 작은 도자기 그릇을 꺼내 눈물을 삼키고 문 밖으로 나갔어요. 정오의 햇살이 눈부셔 눈을 찡그렸죠. 무거운 발걸음으로 박신의 대문 앞에 섰어요. 손을 들었다 내렸다 반복했지만 은빛 자물쇠의 이미지가 저를 결단하게 했어요. 대문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부엌에 있던 박 씨가 뛰어나왔어요. 김 씨, 무슨 일이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눈을 볼 용기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박 씨, 오늘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장을 못 봤어요. 혹시 밥 한 그릇 얻을 수 있을까요? 말 한마디가 심장을 베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땅구멍에 숨고 싶었죠. 박 씨는 저와 손에 든 그릇을 보더니 놀란 눈빛이 잠시 스쳤지만 곧 연민으로 바뀌었어요. 오랜 이웃이라 제 성격을 아는 그녀는 뭔가 잘못됐음을 눈치챘죠. 하지만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고, 그게 뭐 대수라고. 잠깐만요. 그녀는 집으로 들어가 뜨거운 밥 한 그릇을 가득 담아 고기조림과 삶은 채소를 얹어 가져왔어요. 뜨거울 때 드세요. 몸 약한데 배고프면 안 되죠. 저는 떨며 그릇을 받아 따뜻함이 손에 전해졌지만 얼어붙은 마음은 녹지 않았어요. 고맙습니다. 라며 급히 돌아섰어요. 그녀가 제 눈물을 볼까 두려웠죠. 문을 닫고 계단에 주저앉아 밥그릇을 봤어요. 눈물이 하얀 쌀알 위로 굴러떨어졌죠. 이웃의 친절은 따뜻했지만 피를 나눈 아들의 마음은 왜 이리 차갑고 잔인할까. 밥을 입에 넣었고 눈물과 굴욕이 섞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어요.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쓰라린 식사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마지막 밥알을 삼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제 인내는 죽었고 침묵도 끝났어요. 그 자물쇠는 부엌문뿐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잠갔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었죠. 저의 존엄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되찾는 길. 저는 그릇을 깨끗이 씻어 사탁자에 올려놓았어요. 그건 제 굴욕의 증거였죠. 눈물은 멈췄고 배고픔도 사라졌지만 차갑고 잔인한 공허함이 남았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대신 강철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운 감정이 몸을 채웠죠. 저는 일어나 늙은 등이 이상하리만치 곧았어요. 방으로 걸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이
단단했어요. 제 작은 방 12평방미터의 마지막 피난처. 침대 머리맡 선반엔 제주 여행에서 남편과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남편은 다정히 웃으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죠. 약해질 때마다 이 사진에서 위안을 찾았지만 오늘은 그의 눈을 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저와 우리가 쌓아온 것들을 짓밟고 있어요. 더는 가만둘 수 없어요. 저는 서랍을 열어 낡은 가죽 파일을 꺼냈어요. 그 안엔 주택 소유권 증서가 있었죠. 책상에 놓고 누란 불빛 아래 펼쳤어요. 분홍색 표지는 모서리가 달았지만 소유주란에 제 이름 김수진이 선명했어요. 이건 제가 시골 집을 팔고 남편의 유산과 저축으로 산 집이었죠. 서류에 서명하던 날 번거로움을 피하려 제 이름만 올렸던 게 기억났어요. 그 조심스러움이 지금 제 유일한 무기였죠. 저는 증서를 만지며 거친 질감을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우리 부부의 땀과 눈물, 평생의 노력이었죠. 이건 제가 이 집의 주인님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어요. 부엌 문이 자물쇠는 제 밥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 진실은 막을 수 없었죠. 머릿속에서 계획이 선명해졌어요. 더 이상 말로 다투거나 참을 수 없었어요. 그건 그들을 더 오만하게 만들 뿐이었죠. 저는 단호히 행동해야 했어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상기시키기 위해 저는 방에 앉아 기다렸어요. 민호의 오토바이 소리,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TV 소리, 정리하는 소리, 2층에서 나는 물소리가 들렸죠. 제 마음은 잔잔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세상에서 살고 있었고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속하지 않았어요. 자정이 지나 집이 완전히 고요해졌을 때 저는 낡은 전화기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어요. 자주 잔일을 도와주던 이씨 아저씨였죠. 여보세요, 누구세요? 졸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단호히 말했어요. 이씨 아저씨, 김수진이에요. 지금 제 집에 와주실 수 있나요? 이 시간에 무슨 급한 일이에요? 집의 모든 자물쇠를 바꿔주세요. 대문, 현관, 뒷문까지. 오늘 밤 안에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 앉았어요. 두려움이나 후회는 없었어요. 차가운 평온함만 있었죠. 20분 뒤 이씨 아저씨가 조용히 도착했어요. 대문에서 3번 두드리는 소리가 약속대로 들렸죠. 저는 문을 열었어요.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선한 얼굴에 걱정이 어려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이렇게 급해요, 김씨? 그는 도구 가방을 들고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어요. 대문 자물쇠부터 바꿔주세요. 제일 좋은 걸로. 그는 2층을 흘끗 보고 한숨을 쉬더니 말없이 일 시작했어요. 고요한 골목에서 쇠붙이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어요. 낡은 자물쇠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죠. 저는 문 뒤에 숨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마치 감옥에서 탈출하는 긴장감이었죠. 저는 제 나약함에서 벗어나고 있었어요. 수십 년 익숙했던 자물쇠들이 무자비하게 버려졌어요. 그건 제가 이 집의 주인이던 날과 타인에게 짓밟히던 날의 증인이었죠. 이씨 아저씨는 전문적으로 대문, 현관, 뒷문을 차례로 바꿨어요. 새 자물쇠가 설치될 때마다 보이지 않는 방패가 제 주위에 쌓이는 느낌이었죠. 마지막 자물쇠를 마치고 그는 낡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새 열쇠 3세트를 건넸어요. 다 됐어요. 애들이 열쇠를 잃어버렸나요? 저는 그의 눈을 보며 감정 없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바꾸고 싶었어요.
이 집엔 새 자물쇠가 필요해요. 그의 눈에 이해와 연민이 스쳤지만 더 묻지 않고 돈을 받고 떠났어요. 건강 챙기세요. 라며 저는 대문을 잠갔다. 단단한 쾅 소리가 났어요. 현관문도 닫았고 또 한 번의 쾅 소리가 공간을 봉인했죠. 집은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손에 쥔 새 열쇠의 차가운 금속이 따뜻함을 전했어요. 이건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권력, 자주권, 참을 시간이 끝났다는 무언의 선언이었죠. 저는 2층을 올려다봤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잠든 방, 그들은 내일 아침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할 줄 몰랐죠. 저는 통쾌하지 않았어요. 단지 마음이 가벼웠어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번엔 제가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방에서 나가지 않고 조용히 귀 기울였어요. 민호와 지연이 일어나는 소리, 부엌 문이 여전히 잠긴 걸 보고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 작게 투덜거리고 민호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화난 것 같아. 밖에서 아침 먹고 출근하자. 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어요. 배고프지 않았죠. 증서를 다시 확인하고 방을 정리했어요. 남편의 사진을 닦으며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퇴근 시간을 6시 15분 전 민호의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저는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계의 초침 소리가 고요를 깼죠. 대문 여는 소리, 닫히는 소리가 평소와 같았어요. 하지만 곧 달라졌죠. 열쇠를 자물쇠에 넣는 소리, 덜컥거리는 소리, 그리고 침묵. 왜 안 되지? 민호의 놀란 목소리. 안 들어가죠. 다시 해봐. 열쇠가 잘못된 거 아니야. 지연의 짜증 섞인 목소리. 덜컥거리는 소리가 더 급해졌지만 결국 멈췄어요. 저는 꼼짝 않고 어두운 마당을 바라봤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연달아 급하게. 저는 네 번째 벨이 울릴 때야 천천히 일어났어요. 급히 걷지 않고 단단히 걸었죠. 문을 열고 살짝 벌렸어요. 왔어? 저는 차분히 물었어요. 민호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엄마, 왜 자물쇠를 바꿨어요? 저희가 못 들어왔잖아요. 저는 지연을 봤어요. 그녀는 팔짱을 끼고 구두코로 바닥을 톡톡 쳤죠. 참을성 없어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또렷이 말했어요. 부엌도 따로 자물쇠가 있으니 집문도 공평하게 자물쇠가 있어야지.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연의 얼굴이 굳었고 민호는 당황하며 더듬거렸어요. 엄마, 부엌 일은? 지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저희 집인데 이렇게 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집? 저는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웃었어요. 언제부터 이 집이 너희 거가 됐지? 그 질문은 유리 조각처럼 날카롭게 공중에 떠 있었어요. 민호는 애원하듯 말했어요. 엄마가 이 집을 저희한테 물려주겠다고 했잖아요. 맞아, 그랬지. 저는 아들을 보며 실망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어요. 내가 아들이 날 지켜줄 거라 믿었을 때, 며느리가 예의 바를 거라 생각했을 때였지. 하지만 그 약속은 더 이상 의미 없어. 지연은 태도를 바꿨어요. 눈이 붉어지며 제 옷자락을 잡았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부엌 일은 정말 의도 없었어요.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랬어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완벽한 연극이었어요. 민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지연이 잘못한 거 알아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그녀가 연극을 마무리하도록 놔뒀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 되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단호히 말했어요. 나는 결정을 내렸어. 이 집을 팔 거야. 공간이 얼어붙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집을 판다고요? 엄마, 다른 집 살 돈도 없어요. 지연은 눈물을 멈추고 더듬거렸어요. 어머니, 저희를 쫓아내지 마세요. 저희가 떠나면 어머니는 누구랑 사세요? 저는 손을 뿌리쳤어요. 누굴 쫓아내는 게 아냐. 이건 내 집이야. 더 이상 여기 살기 싫으니 판다. 너희는 어른이니 알아서 살아. 저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어요. 그들의 당황과 혼란을 뒤로하고 30분 뒤 지연이 제 방문 앞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희 완전 망했어요. 제가 눈물까지 짜냈는데도 안 넘어와요. 집을 판대요. 엄마, 빨리 와요. 아니면 다 잃어요. 제 귀가 멍멍했어요. 할머니, 연극, 다 잃는다. 지연의 진심이 드러났죠. 그녀는 저를 슬프게 한 것에 미안한 게 아니라 집을 잃을까 두려운 거였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민호는 거실에서 넋나간 듯 서 있었죠. 저는 물었어요. 후회하는 게 아니라 너희 몫을 잃을까 두려운 거지?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지연이 방에서 나오다 저를 보고 흠칫했어요. 제가 다 들은 줄 몰랐죠. 초인종이 급하게 울렸어요. 지연의 어머니 박수미 씨가 왔어요. 고급 비단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그녀는 집을 훑으며 재산을 평가하듯 했어요. 저를 보고 잠시 놀라더니 거만한 태도로 말했어요. 안녕, 언니.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빈 찻잔을 그녀 앞에 놓았어요. 그녀는 헛기침하며 화해자 행세를 했어요. 언니,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지연이 눈이 퉁퉁 부어서 전화했어요. 오해가 있으면 얘기해보자고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그녀는 계속했어요. 언니도 나이 드셨으니 좀 더 너그럽게 생각하세요. 우리 재산은 결국 자식들 거예요. 젊은 애들이 실수하면 천천히 가르치면 되지. 너무 세게 나가면 불쌍하잖아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며느리 어머니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간 공짜로 쎄든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수미의 얼굴이 굳었지만 곧 반격했어요. 지연은 언니 며느리예요. 같이 사는 게 당연하죠. 저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부엌 자물쇠도 당연한가요? 내가 끓인 된장국, 죽을 버린 것도 당연한가요? 시골로 가라고 한 것도 당연한가요?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지연은 시선을 피했어요. 수미는 당황하며 지연은 언니 건강을 걱정한 거예요 라고 했죠. 저는 끊었어요. 그런 걱정 필요 없어요. 날 존중하지 않으면 내 집이 남의 집 되는 걸 가만히 안 볼 거예요. 수미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며느리를 남 취급하면 되겠어요? 남이라도 서로 존중하죠. 짐이 되면 내려놓겠습니다. 수미가 탁자를 쳤어요. 지연도 집 꾸미는데 돈 썼어요. 이 소파, 가스레인지 언니만 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애들을 내쫓는 거예요. 저는 일어나 낡은 서랍에서 가죽 파일을 꺼냈어요. 탁자에 올려놓고 펼쳤죠. 이건 주택증서 내 이름이에요.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이건 집 매매 계약서. 3억 원 예치금 받았어요. 다음 달에 새 주인이 입주해요. 여기 더 있고 싶으면 새 주인과 협상하세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연은 눈을 부릅뜨며 정말 판다고요 라고 했고 민호는 벌떡 일어나 이건 우리 집이에요. 어떻게 팔아요?
라고 했어요. 저는 민호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집? 내가 굶으며 부엌문 앞에 서 있을 때, 이웃에게 밥을 구걸할 때 넌 어디 있었어? 지연에게 말했어요. 넌 연극 잘했어. 하지만 내가 할머니라 부르며 다 잃는다고 한 거 다 들었어. 지연은 진짜 울었지만 후회가 아니라 패배 때문이었죠. 수미는 소리쳤어요. 집을 팔면 돈을 어디로 가져가요? 아들, 손주 미래는요? 저는 쓰라린 미소를 지었어요. 미래? 민호 미래는 내가 키울 때부터 생각했어요. 내 미래는 누가 생각하나요? 집 팔아서 내 삶을 살 거예요. 밥 구걸하지 않고 부엌문 잠기지 않는 삶을 아무도 대꾸 못했어요. 저는 서류를 챙기며 말했어요. 잘 거야. 수미 씨도 가세요. 너희는 한 달 안에 새 집 찾아. 방문을 닫으며 고통의 장을 끝냈어요. 그 후 집은 냉전 상태였어요. 민호와 지연은 저를 피하며 바쁘게 새 집을 찾았죠. 저는 집 매매를 마무리했어요. 새 주인은 젊은 부부로 이 집을 아이들과의 보금자리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들이 이 집을 사랑해 주길 바랐어요. 저는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사려 했어요. 공기가 맑고 조용한 곳에서 단순히 살고 싶었죠. 시골 친구가 몇 달 머물며 상처를 치유하라고 초대했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마지막 날 저는 마당에 서서 집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소파, 그림, 부엌 모두 제 것이었지만 더 이상 아니었어요. 후회 대신 홀가분함이 있었죠. 민호와 지연은 전날 조용히 떠났어요. 저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았어요. 문을 잠갔다. 새 주인에게 열쇠를 넘기며 그들은 저를 다시 초대했지만 저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대문을 나서며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자유의 공기가 가슴을 채웠죠. 제 인생은 이제 새로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미스터리 헨리 채널을 구독하며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